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재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사실상 재수사 지시를 받은 검찰의 움직임을 보도합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2명을 소환 조사하면서 청와대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경찰이 가수 정준영에 대해 성관계 영상 촬영과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총경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호텔 그리고 한 골프장 사이에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돼 분석해봤습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다 사기죄로 복역 중인 이희진 씨의 부모가 자택과 한 창고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범들은 평택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이곳 창고를 빌렸습니다. 이후 이 씨 아버지 시신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붙잡힌 피의자는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5억 원을 훔쳤고 공범 3명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형 패트리언 미사일로 불리는 천국 유도탄 한 발이 비정상 발사돼 상공에서 자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검경의 조직적 비호와 은폐 등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며 공소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고 장자연 씨, 클럽 버닝썬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두 장관은 재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게 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두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 온 사건들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고 책임지라는 말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진상을 규명하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장자연 김학의 사건은 수사권이 없는 과거사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진행된 사안이지만 사실상 재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사건 모두 전 정권의 일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잘못 처리하면 우리 정부 책임으로 귀착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의 오늘 보고 자리는 조국 민정수석의 건의로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재수사를 지시한 뒤에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조사 기한을 2달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벌써 4번째 조사 기한 연장이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도 그만큼 커진 셈입니다. 검찰은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후에 재수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활동기한 연장 논의를 시작하는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과거사위 간사인 이용구 법무실장의 기한 연장 시 사표를 내겠다는 발언이 외부로 노출되는 등 영겁 후 기한을 연장하는 데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사위 조사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참석 위원들도 대통령의 발언을 회의가 한참 진행된 후에 알게 됐다며 위원회 결론 도출 이전에 이뤄진 청와대 측 입장 발표는 예상 밖이었다는 후문입니다. 다만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소환 불응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감안해 4차 연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향후 진상규명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대검 진상조사단도 미진했던 관련자 소환과 검경 수사 과정에 미흡했던 부분 점검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도 진상조사단 활동 기한이 연장되는 만큼 규명 작업과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재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진상조사단 조사는 검찰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절차대로 수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소시효가 남은 사안에 대해 재수사 수순을 밟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대통령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사건 수사는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끝난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수사에서 이미 무혐의로 결론이 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수사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정린 기자입니다. 2013년 3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간통 사건 수사 도중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 당시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동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는데 최근 민감용 경찰청장의 원본 발언으로 축소 은폐 의혹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 육안으로도 그 식별 가능성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당시 경찰 판단대로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 강간 혐의를 적용할 경우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하지만 고 장자연 사건의 경우 혐의를 달리해도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상황입니다. 다만 장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공소시효 만료 직전 기소된 조모 씨만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 윤지호 씨는 오늘 조 씨의 재판에 출석해 직접 증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장자가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어떠한 벌도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긴 시간들에 대한 진실 자체가 밝혀졌으면. 공소시효와는 무관하지만 성상납 관련자,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고 장자연 씨 통화 사실, 기획사 간 다툼에 따른 희생 논란 등 추가로 드러난 의혹은 규명의 관심 사항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대통령의 재수사 지시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편파 왜곡 없이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닝썬, 김학의, 장자연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상 재수사 지시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편파된 수사나 왜곡된 수사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편파수라면 안 되고 엄정하게 하되 공정하게 해야 되죠. 누가 봐도 공정하게 해야 되죠. 수사라는 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김학의 법무차관 시절 법무장관이었던 황 대표 자신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왜곡된 수사는 안 된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유모 총경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이란 점을 지적하면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모 총경에 대한 수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꼬리 자르기가 되진 않을지 의구심이 높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민정수석실 자체가 개혁 대상이 됐다면서 조국 수석부터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권력형 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의지를 밝힌 것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어떠한 고려와 예외 없이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지금부터는 경찰 비호 의혹 그리고 버닝썬 배후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승리 정준영 스캔들 관련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성관계 영상을 찍고 유포한 혐의로 가수 정준영 씨를 어젯밤 비공개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정 씨가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부실하게 수사가 이루어진 경위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성관계 도중 몰래 영상을 찍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 경찰은 어젯밤 정 씨를 다시 소환해 문제의 카톡방 대화 내용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수 정준영 씨와 클럽 버닝썬 전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 또한 정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속한 카톡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영상 촬영 등 대부분의 혐의를 거듭 시인했습니다. 회자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경찰은 또 지난 2016년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때도 불법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정 씨의 변호인이 중요 증거물인 이른바 황금폰이 복원 불가능하단 가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던 겁니다. 경찰은 정 씨의 변호사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와 증거인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간부 윤모 총경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문제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인물이죠. 경찰은 윤 총경이 지난 2017년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을 때도 승리의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등 친분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가 소유한 술집 몽키 뮤지엄이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 클럽처럼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톡방 속 경찰총장 윤모 총경은 당시 강남경찰서의 담당자들에게 단속된 사안이 경찰서에 접수가 됐는지와 그것이 단속될 사안인지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합니다. 윤 총경이 당시 다른 경찰서로 옮긴 뒤여서 사건을 보고받을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윤 총경과 당시 부탁을 들어준 현직 경찰 2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로 전원해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윤 총경이 지난 2016년 지인을 통해 유 씨를 소개받았고 2017년과 2018년에도 유 씨와 함께 골프를 쳤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당시는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됐던 때입니다. 윤 총경은 유 씨 등과의 친분은 인정했지만 금전 거래는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승리가 자신의 SNS에서 지난 2014년 경정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삭제해 당시 경정이던 윤 총경의 옷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윤 총경은 2014년에는 빅뱅이라는 그룹조차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언제 승리와 만났냐는 TV조선 취재진 질문에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경찰 수사는 버닝썬을 포함한 강남 일대 클럽에서 마약이 광범위하게 유통됐을 가능성으로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클럽에서 손님을 유치하는 이른바 MD들이 마약 유통에 집중적으로 참여했고 이것이 성범죄로 이어졌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버닝썬 대표 이문호 씨를 포함해서 40여 명을 마약 관련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보도에 홍영재 기자입니다. 가수 승리와 함께 클럽 버닝썬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문호 씨. 마약과의 연결고리를 부인해왔지만 지난달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약 투약 유통 혐의 다 인정하세요? 경찰은 이 대표가 마약 투약뿐 아니라 클럽 내 마약 유통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뒤 버닝썬 내부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4명입니다. 이 중 손님 유치를 담당하는 이른바 MD 3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로 마약 유통 혐의를 받는 버닝썬 중국인 MD, 일명 애나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클럽 내 마약 판매 있었나요? 소문만 무성했던 버닝썬 내부에 조직적인 마약 유통의 실체가 확인된 겁니다. 경찰은 버닝썬 외에 강남 일대 다른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시킨 17명과 이른바 물뽕을 인터넷에 유통한 9명도 형사 입건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클럽 버닝썬 사태는 이제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파문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에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는 버닝썬의 특수관계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사회부 이유경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클럽 버닝썬이 영업을 했던 곳은 강남의 르 메르디앙 호텔이라는 곳이죠. 네, 버닝썬은 서울 역삼동 르 메리디앙 호텔 지하 1층에서 영업을 시작했죠. 버닝썬에서 폭행뿐 아니라 마약 투약 등 각종 의혹이 나오자 호텔 측은 건물 임대만 내줬을 뿐 자신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또 논란이 이어지자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단순히 영업정만 빌려준 그러니까 부동산 계약 관계만은 아니었다 이런 거죠? 네, 여기서 호텔 르 메르디앙 서울의 소유주 전원산업이라는 곳이 등장합니다. 이 전원산업의 2017년 감사 보고서를 보면 버닝썬을 운영하는 버닝썬 엔터테인먼트에 2,100만 원을 출자했다고 나옵니다. 버닝썬의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니까 지분율이 42%에 달합니다. 예. 이뿐 아니라 자본금 5천만 원인 회사에 무려 10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나옵니다. 2017년 이후에는 자료가 없어서 현재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버닝썬이 문을 열고 또 운영하는데 전원산업이 뭔가 역할을 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버닝썬의 이 전원산업과 관련된 100억 원대 자금이 흘러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전원산업이 관계사인 로얄 개발이라는 곳을 통해서 우회하는 수법으로 호텔에 돈을 넣고 그중 일부가 버닝썬 운영 자금으로 쓰인 것 아니냐는 겁니다. 전원산업의 실소유주가 지분 70%를 가지고 있는 이모 회장인데 이 회장은 A골프장을 운영하는 로얄 개발의 실소유주로도 보입니다. 같은 감사 보고서를 보면요. 로얄 개발이 유상 증자 형태로 100억 원을 르 메르디앙 호텔에 투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그 거금이 이 호텔 투자금으로 들어갔는데 현재 이 자금의 용도가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예, 뭐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만 전원산업을 정점으로 해서 버닝썬 쪽으로 상당히 복잡한 자금 흐름이 있었던 것은 뭐 일단 분명해 보이는군요. 그런데 전원산업 측의 설명은 들어봤습니까? 네, 저희가 수차례 연락을 통해서 전원산업 측의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예. 전원산업 측은 이 100억 원이 전부 호텔 리노베이션에 쓰였고 버닝썬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버닝썬 공동대표를 맡았던 이모 씨가 전원산업의 전 등기이사를 맡았던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버닝썬 사태가 단순히 폭행뿐 아니라 조직적인 마약 유통, 그리고 경찰과의 유착 등에 대한 조사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가 이 꼭지점에 있는 전원산업이 실제로 얼마나 운영에 개입했고 또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까지 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물론 이렇게 투자를 했으니까 버닝썬의 수입이 전원산업 쪽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겠고요. 예, 이유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 행정관 2명을 지난 주말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수사 시작 석 달 만에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배후로 사실상 청와대를 지목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셈입니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는 보고만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청와대가 개입한 흔적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이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행정관들을 지난 주말 소환했습니다. 소환된 행정관들은 인사수석실 산하 균형인사비서관실 소속으로 환경부 인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진 임명을 놓고 환경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했던 것으로 지목된 인물들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을 환경부 산하기관에 임명되도록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들은 검찰 조사에서 산하기관 인사는 환경부에서 실시한 것이고 청와대는 보고만 받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체크리스트라고 해명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 추천 표시가 있는 문건과 산하기관 임원 공모 전 청와대와 환경부 사이에서 특정 인물을 거론하는 이메일이 오간 흔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3개월 만에 청와대를 향해 포문을 연 검찰은 조만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다시 불러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들을 소환하기 전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도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해당 보좌관은 특정 인사가 탈락한 뒤에 청와대에 다녀온 일에 대해서 욕바지 역을 하러 갔다. 그러니까
비판을 받으러 갔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인사에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죠. 보도에 박경준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김은경 전 장관의 최측근 정책보좌관이었던 이모 씨가 소환됐습니다. 청와대와 김 장관 사이 대화 통로를 맡았던 인물로 꼽혔습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7월 환경공단 상임검사 1차 공모 진행 시기에 청와대를 찾아 균형인사비서관실 관계자를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청와대가 내정한 것으로 알려진 특정 인물이 서류심사에서 떨어진 직후입니다. 이 씨는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 욕바지역을 하러 간 것이라며 청와대 측으로부터 질책받은 당시 상황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공모가 무산된 뒤 환경부 내부에서 인사를 두고 말이 많았다며 내부 분위기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뒤 서류 합격자 7명이 모두 탈락하며 해당 전형 과정은 무산됐습니다. 검찰은 이를 청와대가 환경공단 인사에 관여한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이 씨는 이는 청와대의 정상적 인사 확인 과정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인사를 맡았던 김모 전 운영지원과장을 오늘 다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들에 이어 여러 차례 조사했던 김 전 과장을 또다시 소환하며 청와대 개입에 불법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네, 오늘 한 부부가 각각 다른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던 이희진 씨의 부모였는데요. 이희진 씨는 3년 전 국내 단 한 대뿐인 이 고가 수입차와 강남의 호화주택을 자랑하면서 유명해진 인물이죠. 그래서 이런 별명이 붙었었는데 이 유명세를 이용해서 개미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를 친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고 지금은 복역 중입니다. 이런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 1명은 검거됐고 나머지 공범 3명은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먼저 주원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25일 34살 김모 씨와 중국 동포 3명이 이희진 씨 부모님 집에 잠입했습니다. 김 씨 등은 나중에 들어온 이 씨의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이들은 이 씨 어머니 시신은 집안 장롱에, 아버지 시신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김 씨 등은 다음 날 이삿짐 센터를 불러 시신이 담긴 냉장고를 집 밖으로 빼냈습니다. 공범들은 평택에 위치한 인적이 드문 이곳 창고를 빌렸습니다. 이후 이 씨 아버지 시신을 이곳으로 옮겼습니다. 김 씨 등은 냉장고 문을 열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여러 차례 감아도 이삿짐 센터에서도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 오래된 차차인데 오래됐어요. 이삿짐 센터 차 이렇게 한번 와서 2명이 차 돌리고 뭐 내리는 걸 봤는데 우리는 신경 안 썼죠. 경찰은 지난주 토요일 부모님 연락이 안 된다는 이 씨 동생의 신고를 받은 뒤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주범 김 씨를 검거한 뒤 아버지의 시신도 찾아냈습니다. 김 씨는 이 씨 아버지와 2천만 원의 채무 관계가 있었다는 진술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중국으로 달아난 중국 동포 3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오늘 이 사건의 이목이 집중된 건 이희진 씨의 과거 사기 행적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건 피의자가 집에서 현금 5억 원을 훔쳤고 공범도 따로 모집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승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피의자 김 씨는 숨진 이 씨 부부의 집에서 현금 5억 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돈은 최근 이 씨 부부의 둘째 아들이 슈퍼카를 판매한 대금의 일부였습니다. 이 씨 부부가 돈을 받아 집에 들어가기 15분 전 김 씨 일행은 이미 아파트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15억에 파는 5억을 줬으니까 사무실에다가 가져온 거라는데 골프백 같은 거. 김 씨는 5억 원의 향방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습니다. 달아난 공범 3명은 김 씨가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경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고 알린 뒤 이들을 고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으로 돈이 얼마가 오갔는지 또 사전에 범행을 같이 모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팔고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혼자서 침입한 게 아니라 뭐 세 사람의 공범들이 있다는 것도 사전에 미리 피의자 김 씨는 주식 사기로 구속 수감 중인 이진 씨와 이번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씨와의 관련 여부를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방 소재 대학에 근무할 당시 그 지역에 처제가 집을 사고 김 후보자가 그 집에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후보자의 아내 역시 지방 근무 때 똑같은 방식으로 거주했습니다. 이 처제는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습니다. 윤태용 기자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010년부터 경남 김해시 소재 대학 교수로 재직했고 김 후보자의 배우자 이모 씨는 충남 논산시 소재 대학 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방대에서 근무하면서 각각 해당 학교 근처로 이주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김 후보자의 처제이자 배우자 이 씨의 여동생이 이들이 이주할 집을 모두 미리 구매해줬습니다. 주민등록 초본과 등기부를 확인해보니 김 후보자는 2011년 9월 경남 김해시 다세대 주택으로 이주했는데 처제는 7개월 전인 2011년 2월 다세대 주택을 매입했고 김 후보자 부인 이 씨는 2016년 7월 충남 논산시 아파트로 이주했는데 이번에도 처제가 2달 전인 2016년 5월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매입할 때마다 처제가 사용한 주소는 김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 주소입니다. 게다가 김 후보자가 거주한 김해시 다세대 주택은 김 후보자가 서울로 전입하는 시점에 맞춰 다른 사람에게 매각됐습니다. 김 후보자의 처제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철 후보자 부부가 실제로 거주했던 논산과 김해의 집, 그 부동산의 거래가 특수 관계인을 내세운 차명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김 후보자 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연간 수억 원의 생활비를 써왔다는 의혹인데요. 박 후보자는 과거 조윤선 전 장관의 씀씀이를 비판한 적이 있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주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의 씀씀이를 지적합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씀씀이 유명하죠. 연간 5억. 문체부 장관 되기 전에 여성부 장관 시절에는 연간 7억 5천. 그런데 이번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씀씀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박 후보자와 배우자가 신고한 소득이 약 33억 원인데 같은 기간 늘어난 재산은 9억 9천여만 원입니다. 신고 내역이 맞다면 23억 원가량이 어딘가에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1년 평균 생활비가 4억 6천만 원에 달하는 내로남불 씀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후보자 측은 야당의 주장은 세금 납부 전 소득으로 계산한 것이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소득은 33억 원보다 30-40% 적다는 설명입니다. 박 후보자 측은 지출 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비핵화 협상 중단 검토를 선언하자 미국이 다시 강한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실험 재개는 신뢰를 저버린 위반이라며 대화를 깨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부상의 지난 15일 핵미사일 실험 재개 언급에 미국이 경고를 보냈습니다.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은 핵미사일 실험 재개가 신뢰를 저버린 위반이라면서 대화는 계속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 can foresee the president and the chairman sitting down at some point in the future, but if they were to begin testing again, that would be seen as a truly disappointing turn of events.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밝히며 섣불리 행동하지 말라고 경고한 겁니다. 볼턴 백악관 안보부 장관도 핵미사일 실험 재개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할 의향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The North Koreans really, unfortunately, were not willing to do what they needed to do.
참모를 앞세운 채 침묵을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으로 돌아섰다는 보도도 나옵니다. 수미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영변 핵시설의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폐기할 것이란 입장만 반복해 회담이 불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한국판 패트리엇 미사일로 불리는 천궁 미사일이 정비 중에 발사가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미사일이 공중에서 자폭한 뒤에 야산에 떨어져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만 큰일 날 뻔했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영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천궁입니다. 고도 20km에서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어 한국판 패트리엇 미사일로 불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38분쯤 강원도 춘천 공군부대에서 항공기 요격용 천궁 미사일 한 발이 정비 중에 잘못 발사됐습니다. 미사일은 발사 수초 만에 공중에서 자폭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유도되지 않을 경우 안전을 위해 자폭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잔해가 다행히 야산으로 떨어지면서 인적, 물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공군은 미사일 잔해를 수거해 천궁 5발이 조작 실수인지 시스템 오류인지 파악할 예정입니다. 항공기 요격용 천궁은 2015년부터 전력화됐고 탄도미사일 요격용은 2020년 이후 실전 배치 예정입니다. F-16 전투기 추락부터 천궁 미사일 5발 사고까지 최근 들어 무기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걱정이 또 있습니다. 한전에 이어서 5개 발전 자회사들과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발전 회사들이 줄줄이 적자와 실적 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이 이렇게 대규모로 적자를 내고 나면 결국 전기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어서 국민 부담이 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적자를 기록하는 건 5년 만입니다. 2년 만에 순이익이 2조 5천억 원 넘게 줄어든 겁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의 영향으로 원전 이용률이 3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다 신규 원전 6기가 표류하며 영업비용도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전에 이어 5개 발전 자회사 실적도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지난해 순이익 합계가 630억 원으로 2년 전에 비해 30분의 1로 줄었습니다. 3개사는 적자에 빠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공기업 실적 악화가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원전 이용률 하락은 정비 일수가 늘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또 실적 악화의 주 원인이 LNG 등 국제 연료값 급등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료값 인상에 타격을 입게 된 것 역시 탈원전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원전에서 생산하던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석탄과 LNG 발전소를 돌릴 수밖에 없었고 전기요금은 20%가 아니라 2배, 3배가 오른다고.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은 오늘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더 늘리는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비례대표 선출 방식이 워낙 복잡해서 기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자 심상정 의원이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국민은 알 필요가 없다는 식의 대답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마친 어젯밤. 기자들이 비례대표 선출 계산 방식을 묻자 심상정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다. 수학자가 손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을 어떻게 설득하냐고 하자 심 위원장은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민은 몰라도 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이 제도 도대체 어떻게 의석수를 나누겠다는 거야? 대답, 국민은 알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국민은 알 필요 없는 이런 기형적인 제도 왜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심 위원장은 말꼬리 잡기라고 되받았습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정치개혁이라는 큰 호박을 굴리려고 해야지 말꼬리나 잡는 그런 좁쌀 정치를 해서 되겠느냐. 심 위원장 측은 문제의 발언은 계산법이 복잡하지만 일단 방식만 정하면 산출은 기계적으로 나온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변인 논평으로 블룸버그 통신 기자를 실명 비난한 것에 대해 서울 외신기자클럽이 언론 통제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변인은 논평 철회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자도 자유롭게 기사를 썼듯이 대변인도 자유롭게 논평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한국의 문재인은 유엔에서 김정은의 대변인이 됐다. 지난해 9월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인용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나 원내대표의 발언과 함께 블룸버그 기사와 기자를 비판하며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논평했습니다. 외신기자클럽은 지난 16일 기자 개인 신변에 위협이 된다며 논평 철회를 요구했지만 이 대변인은 논평 철회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13일 논평을 냈을 당시에는 잠잠하다가 뒤늦게 이러는 건 정치 공세일 뿐이라는 겁니다. 또 자신이 논평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바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라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된 블룸버그 통신 기자는 현재 외부와 연락을 끊고 출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김한솔 보호단체로 알려진 자유조선이 자신들의 정체와 김한솔 은신처 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보호해달라고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의 배후로 지목되는 등 최근 북한 정권에 맞서고 있는 만큼 이 북한의 위협이 더 커진 것인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아버지 김정남 피살 후 마카오를 떠난 김한솔. My name i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당시 천리만 민방위는 네덜란드와 중국, 미국 등 4개국이 김한솔의 피신을 도왔다고 밝혔었죠. 중국의 보호를 받는다, 유학을 했던 유럽에 있다, 가장 안전한 미국에 머문다. 여러 가지 추측만 떠돌 뿐 2년이 지나도 김한솔의 행방은 완벽하게 묘연합니다. 이런 가운데 천리만 민방위에서 이름을 바꾼 자유조선이 김한솔과 그의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은신처에 대한 난무한 추측이 위험했다며 언론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단체 구성원의 정체를 파악하더라도 신원에 대해 비밀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북한에 반대하거나 도전하는 사람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테러와 암살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김정은 체제의 전복을 추진하기 때문에 조직 노출을 두려워하고 천리만 민방위가 벌써 약간의 그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유조선은 전 세계를 무대로 북한 반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망명정부 수립을 선언하고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실제 북한 해방 이후 북한 방문 비자로 블록체인 G비자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20만 장 규모, 비자 신청 비용은 암호화폐 1~2도로 매우 구체적입니다.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관을 기습 공격한 김정은 타도 낙서. 여기에도 단체의 로고가 낙관처럼 등장했죠. 지난 22일 북한 대사관에 괴한이 미북 정상회담 닷새 전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10명이 침입해 직원을 결박하고 컴퓨터 등을 들고 나간 사건. 그 배후에 자유조선이 있고 미국의 CIA가 존재한다는 외신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수면 아래에서 북한의 허를 찌르는 자유조선의 정체를 놓고 추측이 무성합니다. 특정 정보기관 같은 데서 봐주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CIA하고 연계돼서 한다 그러면은 스페인 대사관을 타겟으로 하지도 않고 그 외부로 나간 탈북민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나. 어쨌든 신비로운 조직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또 해외로 망명한 김씨 일가들이 합류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 김정은 위원장의 정통성을 흔들 수 있는 요인으로 점쳐집니다. 체제 사수에 사활을 건 북한 정권. 이에 자유조선이라는 북한 저항 세력이 맞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북 안동에서 건물 공사를 하던 인부 3명이 20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바닥이 떨어졌습니다. 철제 구조물 일부는 공중에 걸려 있습니다. 사고는 오늘 낮 12시 40분쯤 경북 안동의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타운 공사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20m 높이에서 작업하던 6명 가운데 50살 이모 씨 등 3명이 구조물과 함께 떨어졌습니다. 이 씨 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저도 저기 있었어요. 돌아서는데 바로 뒤에서 그냥 황금 저기 돌아보니까 사람들 떨어졌어요. 이 씨 등은 점심을 먹고 작업을 한 지 10분 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현장은 데크 플레이트 공법으로 콘크리트 타설 중이었습니다. 현장 관계자는 철제 구조물을 지탱하는 나무 지지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크 플레이트를 고정하는 목재 부분이 같이 탈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탈락이 되면서 데크 플레이트가 무너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불러 안전 규정을 지켰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던 천막이 1798일 만인 오늘 철거됐습니다. 시민들은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말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이제는 텅 비어버린 세월호 천막. 철거반이 유가족의 흔적을 하나둘 꺼냅니다. 5번의 겨울 동안 한파를 막아줬던 이불. 5번의 여름에 폭염을 식혀줬던 선풍기도 이제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세월호 천막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14년 7월부터 1708일 만입니다. 시민들은 오랫동안 광장 일부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했지만 오히려 유가족을 응원합니다. 불편하다고 하는 입장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시민으로서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곳에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서울시는 이곳에 다음 달 12일 세월호 5주기에 맞춰 기억안전 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천막 절반 규모의 전시공간엔 전시실 2개와 시민 참여 공간 등이 들어섭니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 안전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상징적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전시공간을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그 이후의 운영 계획에 대해선 유가족들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준명입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적어도 77명이 숨졌습니다. 롬복섬에서는 강한 지진이 일어나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고립됐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마을이 온통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물살에 쓸려온 토사와 나무로 도로가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활주로에 있어야 할 경비행기도 부서져 마을로 떠내려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에 폭우가 쏟아져 홍수와 산사태가 났습니다. 불어난 물에 9개 마을이 잠기고 토사가 덮치면서 최소 77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Sementara itu jumlah korban luka tercatat 74 orang luka-luka, sedangkan pengungsi 4.150 orang mengungsi. 인도네시아 롬복섬엔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영향으로 린자니 화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관광객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고립됐습니다. 구조당국은 현재 5명이 구조됐고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am 8.30 sudah evakuasi clear, di lapangan sudah langsung dicek sama anjing pelacak. 린자니 화산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해 국내외 관광객 500여 명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한국인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You're not supposed to be sycophants. You're supposed to be skeptics. You're supposed to ask me tough questions.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 백악관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기사가 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언론 덕분에 더 정직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But you're supposed to cast a critical eye on folks who hold enormous power and make sure that we are accountable to the people who sent.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외신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일본 산케이 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보도와 평소 논조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보도와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 권력이 개입해서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결코 옳지 못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신 기자들 앞에서 천명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되는 대원칙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대원칙은 바로 언론 자유입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 외신기자클럽은 대한민국 집권당이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한 블룸버그 통신 기사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이 기자의 신변 안전에 큰 위협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반년 전에 나온 기사를 문제 삼아 작성 기자의 실명과 경력까지 거론했습니다.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자는 블룸버그 통신을 대표해 한국에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고 기사의 주제와 방향, 제목도 본국 편집진과 상의해서 정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문 대통령에 대한 이런 비판이 워싱턴과 유엔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신기자클럽 초대 회장을 지낸 황경춘 씨는 1970년대 중앙정보부에 불려가서 이런 협박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자에게 앞서 조국에 충성하라. 한국에 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 물론 그 시대의 밀실 협박은 아닙니다만 그때와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외신 기자들이 우려한 대로 지금 인터넷에서는 기사를 쓴 블룸버그 통신 기자에 대한 갖가지 비난과 협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21세기 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선진국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3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비판 기사에 붙인 매국 딱지였습니다. 요즘 하루에 겨울과 봄 두 가지 계절을 느낄 수 있는데요. 내일도 큰 일교차는 계속되겠고 낮 동안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4월 중순에 온화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보시면 서울이 17도, 강릉은 22도, 대전과 광주 20도, 부산 19도까지 올라 따스하겠고요. 반면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기 때문에 극심한 기온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대기가 메마른 가운데 수일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영동 지방은 바람까지 강하게 부는 만큼 불씨 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전국에 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고 나면 반짝 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